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연준의 행보에 주시를 하면서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 전반적인 영향보다는 개별 종목의 영향을 좀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경계감이 짙은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그 발표가 될 CPI 지표에 따라서 앞으로 연준이 어떤 행보와 발언을 내놓을지 기대가 되는 한편 거기에 따른 작전도 오늘 세워봐야겠죠. 오늘장 작전, 장전에 저희가 오늘도 제대로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글로벌 이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중요한 경제 지표들 중 하나로 좀 꼽고 있는 국제 유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첫 번째 이슈로 좀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최근 유가 하락세가 좀 가팔라지면서 중국발 호재로 상반기 중에 좀 오름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올해는 유가가 $50까지 좀 떨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 배럴당 $150까지 치솟을 것이다. 상반되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왜 연출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유가가 이렇게 이제 크게 향후의 전망이 나온 편차가 크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거를 아마 반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최근 이제 WTI 기준으로 유가가 이제 $70 중반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75를 조금 하회하는 그런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뭐 지난 11월 달에 보면 이제 $92 수준이었다가 뭐 지난 12월 9일 날 $71, 그다음에 뭐 오늘 $75. 이게 최근 들어서는 이제 $70까지 떨어진 이후에 $70 중반대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유가 흐름은 이제 글로벌 경제 전망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좀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난 11월 달에 이제 하락한 이유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 연준의 이제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미국 연준의 강한 이제 통화 긴축에 대한 그런 이제 발언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향후에 특히 올해 이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석유류에 대한 수요가 줄 것이다라는 근데 우려감이 좀 커졌었던 거였고요. 또 중국의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속이 되면서 중국 내에 이제 여러 지역이 봉쇄 지역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의 소유와 생산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이런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그러니까 유가 하락을 뭐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2월 달 이후에 이제 국제 유가는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뭐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이 이제 피봇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 이제 4%대 포인트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안정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1월 CPI 지수 상승률이 7.1%를 기록을 하면서 작년 6월 달 9.1% 이후에 이제 하락폭이 이제 확연히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미국의 고용이나 경제 상황은 크게 나빠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1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데 그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제 기준금리의 인상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의 그 코로나 방역을 급격히 완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에 따라서 뭐 코로나 확진자가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긴 하지만 중국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리오프닝 기대감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을 유가는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북미 지역이 이제 지난 이제 12월 달에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유가가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국제 유가는 올해도 아마 큰 폭의 이제 변동성을 가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시나리오별로 뭐 하락일 경우에는
뭐 지금 유가가 하락을 하겠다라는 쪽에 이제 시나리오를 본다라고 하면 국제 원유 수급이 향후에 안정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 속에서 거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조기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러시아산 원유의 이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제 유가는 하락하는 건 뭐 불가피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란이나 베네수엘라가 원유 생산을 하는 정상적으로 수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만큼 국제 유가의 공급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원유 소비량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최대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50 선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유가가 이제 상승하겠다라는 쪽의 주장은 원유 수급 불안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속이 될 것이고 특히 유럽 내의 에너지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유럽 지역의 겨울철 이상 고온 현상으로 난방 에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천연가스나 그다음에 원유 가격이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한파라는 게 다시 또 언제든지 몰아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만약 이렇게 한파가 몰아닥친다라고 하게 되면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 완화로 인해서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도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경제 성장이 둔화되지 않고 회복될 경우에는 유가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중국의 경제 성장이 정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유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 확실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펙 플러스가 유가 감산 정책을 지속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유가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제유가에 대해서 이렇게 상반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짚어봐 주셨습니다.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대표님께서 앞서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이 국제유가를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가장 가까운 과거를 좀 돌아보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 중국 코로나 정책 완화로 인해서 또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올해 국제유가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어떤 것들을 대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 국제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크게 두 가지를 아마 생각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 여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상당 부분 계속 좀 격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좀 희석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계속 이루어질 걸로 보이지는 않고 있고 언젠가는 종전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종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 수급은 상당히 안정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최근 전쟁으로 인해서 서방이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지금 강하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산 에너지의 유럽 수입이 상당히 급감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지금 러시아산 관련돼서 지금 원유 공급이 계속 줄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원유 가격이나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급등했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양측의 이제 전쟁이 종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러시아산 원유의 공급이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물론 이제 전쟁이 끝난다라고 해서 러시아 제재가 해제될 걸로 보이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러시아산 에너지, 특히 원유나 천연가스의 수출이 다시 재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국제 이제 글로벌 이제 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유가는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 경쟁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그다음에 격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유가 수급에 대한 안정성 기대감 상당히 좀 약화가 되기 때문에 아마 국제 유가는 언제든지 다시 튈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지속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가 글로벌 경기 침체 여부입니다. 지금 뭐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아마 올해 상당히 좀 둔화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IMF 같은 경우는 올해 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 3.2% 대비해 본다라고 하게 되면 0.5%포인트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세계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밤에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수정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의 3.0%에서 1.3%포인트 하락한 1.7%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올해 글로벌적으로 경제 성장이 상당히 좀 둔화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 이유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가 올해 본격화될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올해도 여전히 통화 긴축 정책을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연준이 목표치로 생각하고 있는 2%는 훨씬 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70년대의 고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이런 이제 긴축과 그다음에 완화를 반복하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간 지속됐었다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연준에서는 이런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지 하지 않기 위해서 뭐 긴축 통화 정책을 쉽게 해소를 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경기 둔화가 만약 실질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원유 수요도 감소시킬 전망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중국의 코로나 방역 정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12월부터 갑작스러운 방역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지금 타이에 의한 격리가 아니라 자발적인 정리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중국 내의 소비나 생산들이 1분기까지는 계속 불안한 축소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확진자 수에 따라서 아마 경제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펙 플러스의 원유 공급량이 뭐 계속 조절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질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수준의 유가 수준이 $70 중반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도 유가 수준인 $50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현재 유가 수준엔 비교적 만족을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지만 만약 유가가 $60 선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추가적인 감산 가능성은 상존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유가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요인들 저희가 이렇게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 국제 유가가 앞으로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올해 좀 쭉 투자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 전망 저희가 큰 그림을 봤을 때 어떻게 설정하는 게 더 트레이딩이나 매매를 할 때 좋을까요? 네, 국제 유가가 여러 가지 이제 대외 변수가 좀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WTI 기준으로 보면 $70 선에서 아마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불안 요소는 여전히 다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전이 장기화되고 또 만약 확정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의 수급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유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은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단기적인 이슈로 아마 끝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원유 소비량이 감소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가 하락할 그런 개연성도 여전히 상존하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하거나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매수하는 등 그러니까 어떤 유가를 어떻게 하방 경직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요소들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상존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한 해 동안 유가 안정을 위해서 전략 비축유를 한 1억 8천만 배럴 이상을 사용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적정 재고 수준 이하로 지금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만약 유가가 60달러 선을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정부는 아마 원유를 다시 채울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도 유가를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경우에 감산을 통해서 공급을 제한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유가가 하방 경직은 어느 정도 가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아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해 보실 필요는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 이제 원유 생산 기업이 없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기업이 이제 정유주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가 변동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유가가 70달러 선 근처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소폭 매수를 하시는 건 어떨까 싶고요. 만약 80달러 선까지 반등해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이제 박스권 전략이 아마 단기적으로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유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장 작전도 필요할 텐데요. 뉴욕 증시는 굉장히 경계심이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만 오늘장 작전 저희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 3대 지수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국내 투자 심리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일 증시도 그렇지만 그동안 이제 일주일 동안 5%대의 이제 급등을 보인 이후이기 때문에 지금 차익 매물 출회로 인해서 일단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은 조금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기준으로 2380선이 저항선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그런 건데요. 특히 이제 작년 12월 중순 하락하기 직전 수준이 2350에서 2400선에서 계속 움직였었다라는 것이 아마 저항선으로서의 영역대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일 매도세를 일부 보이긴 했지만 1월달 이후 1조 8천억 가까운 순매수를 여전히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외국인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된다라고 하게 되면 2380선의 저항선을 뚫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감안해서 보셔야 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으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전히 관심사항을 가지셔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 미국의 물가지표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CPI 상승률은 일단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세부 항목 중에 서비스업 물가 상승률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를 좀 더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이 나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발표가 될지도 같이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유가와 관련돼서 스페셜하게 좀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국내 증시 작전 이어서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화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작전 세우기에 앞서서 어제 우리 장이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됐는지 포인트부터 짚어주신다고요? 네,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 파월 의장의 연설을 앞두면서 건망세 짙은 모습 보였죠. 혼조세 보이는 시장 상황을 연출했었는데요. 최근 일주일 넘게 매수세를 이어온 외인의
매도세로 돌아선 이유, 거기에 연준 위원들이 연일 매파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라는 빅 이벤트들을 앞두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중국이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국민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상승으로 우리나라 오랜만에 상승세를 이루었던 종목들이 당분간 어떠한 흐름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중국의 보복 조치가 그리 길게 이어지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사이가 껄끄러워진다는 걸 그리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정 구간이 올 때 한동안 고점에서 진입하기 애매했던 종목들 셀 기간 들어왔다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같은 저가 매수세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겠죠. 중국이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이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장 우리 시장을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이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최근 정부발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작업 추진 소식이 들립니다. 관련돼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궁금한데 일단 이슈 분석부터 해주신다고요? 네, 전일 시장에서 상승했던 테마, 스마트 팩토리 관련이죠. 정부의 스마트 팩토리 고도화 작업 추진 소식 등으로 상승을 한 것인데요. 이 이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3만 개 공급 목표를 조기 달성한 정부가 2023년 본격적인 고도화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스마트 팩토리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고도화 2단계보다 지원을 집중하겠다라는 목표입니다. 중소기업 벤처부가 올해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구축 등 스마트 제조 혁신에 1,462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이 지난 2014년 시작 이후에 작년 말 현재 3만 개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중소기업의 41%가량이 스마트 팩토리로 파악이 되고 있는 건데요. 국내 대부분 스마트 공장이 기초 단계와 고도화 1, 2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실질적인 스마트 공장으로 볼 수 있는 고도화 2단계는 전 공장의 사물 인터넷화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운영, 협업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고도화 2단계는 1.4%에 그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11월에 준공식을 마친 포스코케미칼 양극재 광양 공장이죠. 스마트 팩토리 공정을 도입한 이 공장은 전 공정을 무인으로 운영을 하면서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게 했고 그 결과 라인당 생산량이 대략 3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 올해 620억 원의 지원 예산을 고도화 1 수준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총 사업비 50% 2억 원 이내로 지원을 합니다. 이와 별도로 대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만든다면 정부가 후원하는 지원 방식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대략 216억 규모로 밝혀져 있는데요. 중기부 관계자가 기존 스마트 팩토리가 양적 확대에 치중을 했다면 2023년에는 생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분석하여 공급망의 연계를 노리는 등 다양한 방향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TR텍, 유일 로보틱스, 또 효림 로봇 등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공장 테마가 상승을 했었는데요. 아울러 삼성, LG, KT 등 올해 로봇 사업의 본격화, 기대감 지속 등으로 유진 로봇, 로보티즈 등 지능형 로봇, 또 인공지능, AI 테마도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렇다면 볼만한 종목도 궁금합니다. 탄력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제가 오늘 관심 가지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 효림 로봇입니다. 산업용 로봇 및 지능형 로봇 전문 업체죠. 산업용 로봇은 직각 좌표, 수평 다관절, 데스크탑, 반도체용, 리니어지 스테이 등이 있으며 지능형 서비스 로봇은 애완 로봇과 태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AI 기술의 기반의 스마트 퍼스널 로봇 태미는 글로벌 기업인 플렉스사를 통해서 글로벌 선도의 타 제품들과 동일한 품질 관리 기반의 생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기자간담회를 열었죠.
신성장 동력은 로봇이나 메타버스 등 이런 부분을 많이 보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한 부회장이 올해 안에 EX1이라는 버전으로 로봇이 출시될 예정이다. 지속해서 로봇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이 나온다면 그때 자세히 다시 한번 언급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EX1은 헬스케어 보조기구와 같은 로봇으로 출시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 부회장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시니어 케어라든지 운동, 여러 로봇 사업에 집중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지난해 로봇, AI, 인공지능 등의 향후 3년간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휴림 로봇의 상승세는 삼성전자가 차세대 사업으로 로봇과 메타버스 사업을 뽑았기 때문인데 또한 과거 삼성물산과 로봇 태미로 인해서 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휴림 로봇의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매수세가 몰린다는 관측인데 실제 지난해 휴림 로봇과 삼성물산은 협업을 통해서 미래지향적 주거 문화를 담고 있는 레미안 라이프 간의 인공지능 로봇 태미를 도입한 바가 있었습니다. 3년간 꾸준히 매출액이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고요. 2023년 영업이익을 흑자전환시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휴림 로봇의 상승세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윗골이 달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의 상승세 당분간 지속되어진다면 현재 3,250원 매물대 형성으로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진입가 2,425원, 목표가 3,250원, 손절가는 2,150원입니다. 어제 종가가 121평을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121평을 돌파 안착하는 모습이 이어지는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매매하실 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설명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연구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장 어떤 작전이 필요할까요? 네, 전일 미증시 이번 주 예정돼 있죠. 물가지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을 다 소화해냈죠. 그러면서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오는 10일 발표되는 CPI 소비자 물가지수와 이번 주 후반 주요 금융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기업들의 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증시 경기 침체 이슈와 금리 인상 등으로 장 초반 변동성을 확대하기도 했지만 개별 종목 중심으로 강세가 보여지면서 상승한 점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글로벌 경기 침체 이슈가 지속이 되고 특히나 무역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에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부각이 좀 된 점은 상승을 제한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좀 부담스럽게 여겨집니다. 또한 어제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변동성 역시 오늘은 좀 지켜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 작전 세워봤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장에 대해서 이슈부터 종목까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보다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장전 작전 세워보도록 할 텐데 일단 국내 증시 리뷰부터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제 우리장 어떤 포인트로 정리해 볼까요? 예, 일단 어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 좀 약간 엇갈린 모습이 좀 나왔죠. 네. 사실 이제 대형주의 어떤 상승세, 그다음에 이제 단기 상승에 따른 어떤 부담 요인까지 겹치면서 사실은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전일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증시, 특히 이제 나스닥을 좀 중심으로 한 좀 기술주의 상승이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훈풍을 불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좀 테슬라 같은 좀 기술주가 좀 급등을 하면서 뭐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일부 2차 전지까지도 좀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 시장 좀 처음엔 초반에 긍정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여기에 이제 특히 이제 뉴욕 연은에 지금 이제 기대 인플레가 좀 상당히 낮았다는 점, 여기에 또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좀 훈풍이 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좀 일정에 대한 좀 부담감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오늘의 좀 파월 연설이라든지 뭐 CPI 좀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연이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약간의 좀 과막 요인도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어제장 오후 들어서 특히 이제 중국의 방역 보복 조치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매물 출하가 좀 나왔다. 근데 물론 이제 모든 섹터가 나왔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리오프닝 수혜가 좀 기대되는 섹터를 좀 중심으로 해서 매물 출하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좀 일부 좀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 저는 뭐 그러한 좀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좀 변화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외국인들의 어제 좀 매물이 조금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좀 주도를 하고 있다,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외국인을 좀 따라가는 좀 그러한 양상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새해 들어서 개인 투자분들 지금 계속해서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좀 개인 투자분들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이례적으로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 결국 이 얘기인즉슨 좀 밑에서 매수를 하시고 지수가 올라올 때 지금 이제 개인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면서 좀 수익 실현을 하시는 좀 그러한 좀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트레이딩을 좀 더 잘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뭐 단기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에 따라서 매물이 출회됐다는 어떤 이런 좀 해석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가격에 대한 어떤 부담 크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50선,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0선에서 오히려 좀 일시적으로 매물을 좀 소화를 한 이후에 재차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장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 좀 등락이 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코스피는 2,350선에서 좀 등락을 오가다가 강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 수급적으로 크게 변화한 부분은 없지만 저희가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시장 흐름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가 어떤 섹터에 또 눈여겨보면 좋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어제 좀 강세를 보였던 원전주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사실 이제 원전 좀 잊을만 하면 또 원전 나오고 잊을만 하면 좀 맞아요. 원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원전과 관련돼서 이제 가장 큰 뉴스가 이제 그 지난해 10월이었죠. 네. 지난해 10월 이제 폴란드 2기 원전 수주가 좀 맞아요. 확정이 되면서 대박이다. 사실은 했죠.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시작으로 해서 뭐 한전 KPX 같은 종목들 대부분 다 그때 상당히 큰 고점을 만들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다음 날이죠. 웨스팅하우스가 좀 소송을 걸었죠. 그러면서 이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는 좀 그러한 부분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원전 같은 경우 지난주 주말부터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3-4개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뉴스가 바로 이런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어떤 수익 협상에 관련된 뉴스가 좀 있습니다.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좀 소송을 철회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뭐 로열티 계약을 좀 하는 좀 그러한 좀 방향으로서 지금 이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해결이 된다고 하면 지난해 10월분의 상승분을 많이 좀 반납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승 가능성이 좀 재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로열티 계약을 좀 받으면서 소송에 대한 부분을 철회를 한다고 하면 저는 좀 원전 섹터에 상당히 강한 바람이 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얘기가 이제 한수원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아프리카 쪽 시장을 좀 어떻게 보면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나온 뉴스가 우간다 정부와 11조 원 규모의 지금 원자력 발전 사업 협의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뭐 이제 비딩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은 좀 논의만 좀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간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원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총 발전 용량 같은 경우는 2,000메가와트. 그러니까 좀 대형 원전 이제 1,000메가와트를 지금 2개를 짓는 상황인데 사업비만 놓고 보면 지금 체코 원전보다 30억 유로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수원 입장에서도 상당히 놓칠 수 없는 제가 볼 때는 좀 시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간다가 지금 상당히 빠르게 원전 건설을 위한 좀 절차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난해 5월 원전 건설을 좀 승인했고 그 부지 선정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31년에 지금 시운전을 한다고 하니까 좀 역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 원전에 대한 어떤 그 건설에 대한 부분이 한 5년에서 8년 정도 걸릴 때 뭐 사업자를 뭐 올해 내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시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한수원이 상당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도 지금 로열티 소송을 걸었지만 이제 우리나라 원자로죠. 한국형 원전 APR 1400 관련돼서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좀 그런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 사업을 좀 수주를 하면서 지금 1, 2호기는 잘 돌아가고 있고 3호기, 4호기가 올해 내년에 좀 순차적으로 시운전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일단은 뭐 경쟁력 한번 제가 볼 때는 좀 증명이 됐고 또 이제 작년에 뭐 이집트, 폴란드 신규 원전 수주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뭐 버짓 관련된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프랑스, 뭐 미국,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가격도 싸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납기일도 잘 맞추는 우리가 말하는 온타임, 온버짓에 대해서 상당히 강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저는 이제 아프리카 시장도 상당히 좀 공략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우간다를 좀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뭐 케냐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가나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시장에 대한 공략은 제가 볼 때는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네. 이 아프리카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아마 자금 문제에 관련돼서 좀 차관에 좀 의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좀 자금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마나 정부랑 좀 잘 해결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열티 부분이 좀 해결이 된다고 하면 이런 좀 아프리카 관련된 모멘텀과 함께 원전 섹터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좀 상황이 아닐까라고 좀 요약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을 넘어서 아프리카까지 이 K 원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슈 자세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관련돼서 종목들이 빠르게 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네. 원전하면 움직이는 종목들 정해져 있고 뭐 그 안에서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소형 모듈 원전이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가게 네. 되면 나눌 수 있지만 저희가 이런 이슈를 통해서 봐야 되는 종목들 이전과 혹시 동일하신지요? 일단 저는 항상 대장주는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어제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제 대통령의 순방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 보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좀 목록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결국 이제 친환경 쪽에서도 원전 관련된 쪽으로는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분명히 대장으로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을 좀 체크하면서 밑에 소형단까지도 좀 제가 볼 땐 같이 좀 체크를 하면은 좀 그러한 좀 제가 볼 때는 원전 섹터에 대한 비율을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해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근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장 작전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장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일단 어제 좀 미국장 좀 상승 마감했죠. 네. 이제 사실 파월의 연설도 뭐 크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거랑은 뭐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가 거의 비슷한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뭐 시장의 어떤 인기에 부합하는 정책보다는 결국 이제 고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러니까 고물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러한 좀 정책에 대한 부분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시장 자체는 뭐 예상했던 발언이 아닌가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앞에서 제가 우리나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매물 소화 과정을 이후로 좀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볼 때는 기반을 좀 계속 마련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목요일 날 CPI 지표가 좀 발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에 대한 어떤 반등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목금으로 갈수록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4분기 실적 시즌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숫자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는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뭐 계속 뭐 작년부터 좀 그래왔지만 종목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러한 장세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장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다 이야기까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통해서 섹터와 종목에 대한 공부는 계속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님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해 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다뤄주시는데 미국 시장 강세와 약세 업종 흐름을 체크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미국 시장 강세 약세 업종 같은 경우를 체크하고 가는 이유는 모든 업종이 상관관계가 높지는 않지만 미국에서 한 2주 정도 연속되는 신고가를 나타내는 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동반해서 강세를 나타내는 측면이 과거부터 있어 왔고요. 그 다음에 약세를 나타내는 업종 같은 경우는 상관계수가 낮기는 한데 그 주가의 바닥을 잡아줄 때 미국 시장 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종목이 먼저 바닥을 잡아주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약세 업종 같은 경우도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을 통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미국 시장 내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이죠. AMD,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대 강세를 나타내며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주는 시장 대비해서 계속 강해 왔었고 그런 상황 안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특별한 변동성보다 인텔의 DDR5와 관련된 사피어 레피즈 출시 기대감이 각 종목에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실제 이게 출시가 되고 나서는 바로 판매라든지 그게 DDR4를 교체할 만큼의 수요는 바로 올라오지는 않겠지만 그만큼의 수율을 가지고 이제 출시가 되는 거라서 기대가 시장에서는 많이 부과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뒤이어서 전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 우리나라 관련해서 비자 발급이 불허가 되면서 리오프닝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다가 장중에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 변동성 같은 경우는 지금 종목들의 변화 대비해서는 적은 편이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중국만 봉쇄를 한다고 해서 즉 여행에 대한 부분을 통제를 한다고 해서 이게 지속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지금 오고 가고 해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중국만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 하나의 좀 협상에 대한 힘싸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주요 이평선까지의 조정, 지금은 주가들이 상승 추세를 타고 있으니까 첫 번째 조정이 나오면 한 20일선 근처에서 대응이 가능하겠고요. 그다음에 고점 대비 한 15% 정도 종목이 조정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같은 경우도 좀 매수의 대응이 필요한 리오프닝 종목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은 리조트, 레저, 항공이 어제 시장의 중심이었어요.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 강세를 연속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이었고 12월 기준으로 항공 데이터를 한번 보고 가더라도 12월 운항 편수 같은 경우가 전월 기준으로 국내는 8.1% 감소를 했어요. 근데 국제 운항 편수 같은 경우가 15.9% 증가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여객은 저번 달 대비 12% 감소, 국제 여객은 31.5%를 증가한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2019년대 대비해서 여객 회복률을 비춰보면 일본은 거의 다 회복을 했어요. 99.7% 회복을 하는 모습이고 중국 쪽이 5.3% 정도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우선 저가항공사들의 4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우리 예상보다 많이 좋을 수 있다는 점이겠고요. 4분기, 1분기 실적은 이제 당연지사로 이어지는 거고 올해 예상 실적에 포함이 되지 않은 중국의 리오프닝이 이제 여행이라든지 그 부분으로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항공주, 저가 항공주 같은 경우는 실적에 올해 추정치 또한 올라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기억을 하면서 항공과 관련된 데이터는 월별 발표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니까 주요 데이터 같은 경우의 변화는 제가 또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미국장에 대해서 강세 업종, 약세 업종 흐름을 체크를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제주항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저가항공과 관련된 종목들은 두 가지 포인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의 재무 환경이 가까운 시일 내에 증자가 필요하냐 없냐
자본 이슈가 하냐 안 하냐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현재 노선의 회복, 일본 노선이라든지 중국 노선 같은 경우에 회복을 가정을 했을 때 적어도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30% 이상 더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주 언급을 하는 선반영 이런 식으로 미리 실적을 반영해서 주가는 상승을 했다라는 논리로 실제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주가 반응은 더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고 업종 내 종목을 선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우선 인천 입출국 데이터는 작년 9월부터 턴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가 미리 계획을 세웠던 2단계 부분, 뒤이어서 3단계 부분까지 이 노선에 대한 부분에 고려를 하면서 실적의 반영이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이 계획을 중심으로 입출국자가 늘었다고라고 하기보다는 본격적인 그 입국자, 출국자 증대는 11월 기준으로 일본의 이제 노선 재개 부분과 더해져서 비자 발급 면제까지 함께 이루어지면서 10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일본 노선에 대해서 회복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4분기 실적 반영 부분은 일본 노선 중심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올해 중국 노선의 회복 기대감 정도로 우선 해두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면 훨씬 더 좋고 당연히 될 건데 좀 진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대감 정도로 우선은 반영을 해두고요. 자본 이슈는 미리 증자가 단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리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본금 대비해서 이 자본금이 50% 이하로 갔을 때 이슈가 발생이 가능한데, 개조항공 기준으로 4분기에 그런 이슈의 발생 가능성이 낮고 미리 증자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좀 부담 없이 접근이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14,0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제주항공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실적 시즌의 업종별 예상을 좀 살펴봐 주시고 거기에 따른 종목까지 한 번에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최근에 봤었어요. 근데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70%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숫자를 볼 때는 일차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주가 수준이 지금의 이익의 감소를 반영했냐 안 했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냐 없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고요. 그런 점에서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철강은 실적 우려감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업종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실적이 나와도 주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업황이 안 좋은 걸 우리가 다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만큼의 적자 같은 경우에 폭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업종의 업황을 바꿀 만한 요소, 예를 들면 LG 디스플레이 기준으로 LCD의 사업을 철수를 한다든지 이제 라인의 판매가 이루어져서 사업에 대한 부분의 축소가 명확해진다든지 그러면 주가의 반등이 또 가능한 구조고요. 철강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이 나타난다고 하면 재고가 줄어들면서 업종의 주가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실적 턴을 하는 업종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반도체는 재고 부분에 대한 감산 가능성, 이제 삼성전자의 감산 가능성이 반영되면서 먼저 주가는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빠져있는 쪽에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고, 떠있는 주식 중에서도 최소한 상승에 대한 룸이 30% 이상 남아있고 실적에 대한 증대가 가능한 쪽으로 체크하면서 종목을 줄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럼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예, 종목은 JYP 엔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엔터 업종 공통적으로 올해 돔 공연이 본격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 기준으로 한 7년 새 한 800% 정도 앨범 수출 금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제 콘서트에 대한 환경을 열어준다 하면
올해 잡혀있는 예상 실적 대비해서 기본 30%는 이익으로 더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200억대인데 중국 시장이 열리면 한 1,700억대까지는 증대 가능한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63,8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종목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전 전략 저희 모두 세워봤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 다시 장중 전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